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기업 한화시스템입니다. 한화시스템은 1977년 삼성정밀로 설립, 1978년 1급 방산업체로 지정됐고요. 방위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2016년 한화시스템으로 사명 변경 후 2019년 11월 유가 증권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사업 부문은 군사 장비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방산 부문과 IT 아웃소싱 등 서비스 판매하는 ICT 부문으로 나뉩니다. 방산 부문은 핵심 사업인 군 위성 통신체계 2 및 전술 정보 통신체계, 대대급 전투 지휘 체계, 개인 전투 체계, 한국형 전투기 사업에 참여를 했고요. ICT 부문은 기업의 전산 시스템을 구축, 유지, 보수하는 서비스를 영위하면서 한화 생명보험 등 계열사 비율 70%, 비계열 회사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1조 4,099억 원, 영업이익 1,047억 원, 당기 순이익 77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액은 4,250억 원 증가했고 영업이익과 당기 순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면서 실적 성장을 이뤘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한화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어떤 이슈 살펴볼까요? 네, 한화시스템 1월 17일 네.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을 좀 전해오면서 네. 지난주에 좀 좋은 소식이 좀 있었죠. 네. 자,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화시스템입니다.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입니다. 판매 공급 계약의 구분은 기타 판매 공급 계약인데 체결 계약명입니다. 천궁2 다기능 레이더를 수출하겠다. 전체 계약 금액은요. 1조 3,020억 원, 1조 3,020억 원인데 최근에 회사 2020년도 기준의 최근 매출액이 1조 6,420억 원에 79.2%에 해당되는 네. 막대한 이 매출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좀 밝혔고 판매 공급 지역은 아랍에미리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에 좀 방문을 하면서 네. 자, 우리나라의 국산 무기 수출 소식을 좀 전해왔었죠. 그렇죠. 자, 그래서 한화시스템, 그다음에 LIG 넥스원, 그리고 하나 계열사 한 군데가 더 이 4조 원대 무기 수출 계약에 좀 이 수혜를 좀 입었는데 지금 계약 금액 1조 3,020억 원에 대해서는 한화시스템이 좀 납품을 하게 되는 겁니다. 공시 유보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요. 계약 기간의 시작과 종료, 즉 납품일이 좀 명기되지 않았는데 이거는요. 네. 국가와 국가 간에 사실은 이 계약 관계지만 사실은 이 무기라는 것은 국가의 어떤 안보를 좌우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경영상 비밀 유지 계약에 좀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부적인 어떤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투자 판단 관련된 주요 내용 보겠습니다. 네. 계약 상세 내용은요. 방위 산업 보안 관계상 기재를 하지 않는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죠. 자, 두 번째입니다. 상기 계약 금액은 2022년도 1월 17일 서울 외국환 중개 중개소의 매매 기준을 환율 1,187원을 이 달러로 환산한 금액이다. 그리고 최근의 매출액은 2020년도 연결 기준, 즉 2020년도 누계 매출액이 1조 6,420억이었는데 여기에 79%에 해당되는 1조 3,020억 원의 무기 수출 계약을 이뤄낸 것입니다. 최근 공시가 하나 더 있는데 하나 더 볼까요? 1월 3일자에도 마찬가지 공시가 또 있었는데 470억 원 규모의 방위사업청. 자, 여기는 판매 공급 지역은 국내입니다. 천궁의 다기능 레이더를 또 수출하는 계약을 좀 했고 최근 매출액의 2.8%에 해당되는 수주 계약을 좀 체결했다라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네, 수출 계약에 관련된 공시 보고 왔는데요. 강은호 방위 사업청장이 현지 브리핑에서 이 아랍에미레이트 이외에 다른 나라와 수출 계약을 협의 중인 나라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네라고 답을 했습니다. 추가 수출을 기대해도 되는 걸까요? 네, 저는 사실은 이번에 네. 문재인 대통령이 중동의 어떤 이 순방 이후에 네. 무기 수출 계약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첫 번째가 지금 아랍에미리트가 있었고 두 번째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 좀 방문했었는데 여기서 관련된 내용이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최근에 예멘 반군의 정유시설 공격 드론으로 좀 공격하는 어떤 사례들도 좀 나오고 있고 네. 지금 이 천궁이라는 이 미사일은 한국형 패트리어트 미사일, 즉 요격 미사일입니다.
자, 먼저 위협을 주는 공격 대상의 어떤 미사일이나 뭐 드론 같은 것들이 오면 이제 찾아가서 맞추는. 자, 이거 무슨 제가 전쟁 영화 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네. 자, 한국형 패트리어트라고 해서 지금 제가 이제 군에 있을 때는 예전에 뭐 이 미사일 요격 시스템이라고 좀 불렸던 걸로 기억을 좀 하는데 아마 이게 개량이 돼서 좀 더 기술이 고도화된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중동에서 최근 어떤 반군과 위협 시설에 대한 어떤 이 타격이 예상되는 것을 선제적으로 공격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무기 개발에 탑재된 레이더를 만드는 회사가 바로 하나 시스템이기 때문에 네. 충분히 국가의 어떤 기밀 관계상 이 공개될 수 없는 사안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좀 저는 보고 네. 관련돼서는 어떤 이 수출에 대한 어떤 협의가 충분히 좀 진전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 방위 사업에서 수출 효과를 낸다는 점이 흔한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기존 방위 산업에 대한 인식이 이제는 내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외와의 협력을 통해서 신규 매출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으로 인식이 개선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 한번 살펴볼까요? 예, 네.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네. 대로 이게 방산업이라는 게 사실 내수용입니다. 그렇죠. 사실은 우리나라는 이제 분단 국가이기 네. 때문에 북한과 좀 대치 중인 관계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언제든지 어떤 안보의 어떤 위협 차원에서의 무기를 좀 증강할 수밖에 없고 무기의 개량화나 뭐 개발을 좀 할 수밖에 없는 위치인데 최근에 저희가 이 방산업체의 어떤 이 한계 부분이 우리가 해외에 수출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좀 알고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조선사들이 뭐 초계함이라든가 그 다음에 구축함들을 이 네. 동남아시아권에 있는 국가들에게 수출하는 사례가 좀 있거든요. 네. 자, 그렇게 배는 전투함에 이 적용되는 함선의 수출들이 좀 사실 많았었다가 네. 그리고 우리나라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이 탱크죠. 네. K1 전차가 또 해외에 수출되는 이 사례까지 좀 있었고 네. 최근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뭐 인도네시아에 네. 이 고등훈련기라고 해서 비행기까지 수출된 이력이 좀 있었지만 지금 미사일이라든가 어떤 화기가 전체적으로 어떤 수출된 케이스가 좀 많지 않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 시스템이 최근에 어떤 미사일 유격 시스템에 관련된 어떤 레이더 탑재 기능이 좀 수출된다는 것은 여기서 우리가 좀 더 방산업의 어떤 개발 가치가 좀 더 인정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판단이 좀 해보는 거죠. 네,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하나 시스템의 지난 한 해 수주 실적도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올해도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일단은 뭐 좀 수주 잔고가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한 5조 원으로 좀 육박하고 네. 있는데 자, 수주 잔고라는 건 우리가 조선업이랑 똑같아요. 먼저 수주 계약을 체결해서 만드는 이 과정 있죠. 만들어서 인도를 하고 네. 그다음에 잔금을 받겠죠. 그렇죠. 자, 그런 것처럼 무기도 지금 뚝딱 만들어서 공장에서 내일 모레 출고되는 뭐 그런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하게 정확성과 그다음에 폭발에 대한 어떤 위험들을 충분히 예측이 되는 상당히 오랜 시간 좀 제작 시간이 좀 걸릴 것이기 때문에 먼저 수주를 받아놓고 개발 이후에 이 시험 테스트 그리고 안정성까지 모두 다 거친 이후에 이 납품이 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네. 자, 잔고가 늘어난다는 것은 가시화된 매출 베이스에서 깔려갈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는 거죠. 자, 일거리가 계속 누적돼서 많아진다는 것은 연간 인식되는 수익이 늘어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매출이 지금 2020년도 기준에 1조 6천억인데 네. 지금 뭐 거의 신규 매출액이 아까 1조 3천억이지 않습니까? 네. 이게 만약에 1년 2022년도에 일회성으로 만약에 한 방에 인식된다면 거의 2배에 육박하는 거의 뭐 79%, 네. 80%에 육박하는 신규 매출이 발생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1년 안에 어떤 인식 여부에 대해서는 네. 지금 계약 기간이 구체적으로 좀 명기가 되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좀 분산돼서 반영이 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실적의 어떤 선상에서는 조금 성장성을 좀 가지고 있지 않나 판단해 봅니다. 네, 실적 부문에 있어서는 성장성이 있을 것 같다고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그룹이 올해 호실적을 바탕으로 배당 성향을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이 주주들에게 배당을 하는 이유가 궁금한데요. 또 배당을 했을 때 기업이 가질 수 있는 효과가 어떤 건지도 말씀해 주세요. 네, 배당이라는 네. 건 사실은 회사가 장사를 잘해서 이익을 많이 내야 됩니다. 이익을 내지 못하는데 배당을 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회사에 현금이 있다고 해서 배당을 줄 수 있다 이게 아니라 네. 회사가 영업 활동을 위해서 기인된 잉여금에 대한 어떤 이 베이스가 크면 이 금액 한도 내에서
배당 성향을 좀 결정하게 된 겁니다. 가령 당기 순이익이 100억이다. 네. 100억인데 100억을 모두 주주에게 다 배당으로 나눠주게 되면 회사는 남는 게 없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럼 어떤 돈으로 투자를 하고 연구 개발을 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유보액, 네. 회사의 연구 개발이나 운영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베이스는 남겨두고 일정의 비율을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배당 성향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령 배당의 뭐 전체 당기 순이익의 규모가 100억인데 20%인 20억을 배당한다. 그럼 배당 성향은 20%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 배당이라는 건 주주의 어떤 환원 정책입니다. 회사가 열심히 사업을 했기 때문에 주주에게 보답을 한다라는 어떤 차원에서 배당이 좀 결정이 되는 거고 네. 사실상 최대 주주도 좋은 것이죠. 그쵸. 최대 주주도 열심히 사업을 해서 이거에 따른 어떤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배당은 사실 당근과 같다라고 좀 볼 수 있고 지금 하나 시스템의 경우에는 방산업을 좀 주사업으로 영위하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성장성이 좀 확연하거나 매기가 좀 유입될 수 있는 어떤 재밌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소외받고 사실상 많은 이 투자의 어떤 관점에서 많이 배제되었던 종목들은 맞는데 이 회사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을 수반하는 영업이익, 즉 당기순이익이 꾸준히 증가된다면 배당의 성향이 높아지기 때문에 배당 성향 관점의 투자 메리트는 있게 되는 것이고 사업의 관점이 아닌 배당의 성향 관점에서 충분히 메리트가 있지 않나 판단해 봅니다. 그럼 향후 전망과 대응 전략도 세워주시죠. 네, 하나 시스템 지금 일봉상 차트를 네. 좀 보면은 네. 사실은 이게 뭐 주가의 어떤 급등락의 어떤 요인이 있었거나 뭐 급락의 요인이 있었던 건 아니고 다소 좀 완만한 주가의 어떤 흐름입니다. 물론 좀 팬데믹 대비해서 주가가 지수의 어떤 상승 반점 때문에 17,800원에서 상단에 좀 위치해 있었지만 네. 주가는 사실상 지지대 상위에서 좀 안착하고 있다는 거죠. 네. 지금 탄탄한 지지대로 보여지는 구간, 자 여기입니다. 지금 14,500원, 14,500원은 탄탄한 지지대 구간 좀 보여지고, 자 저항선 부분은 16,200원을 보여지는데 네. 지금은 저항선을 살짝 이탈한 흐름. 자 그런데 이거는 크게 위험한 구간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수의 변동성으로 인해서 모든 대형주 또는 중형주들의 어떤 타격이 좀 있었던 장세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주가에 대한 어떤 리스크는 좀 차지하더라도 이 회사는 사실상 방산업이 주는 네. 어떤 사업의 어떤 모멘텀을 좀 꾸준히 보는 관점보다는 네. 배당 성향이 좀 더 주목할 관점에서 본다면 충분하게 배당금에 대한 성향이 좀 높아지는 것에 네. 관심을 두는 것이 맞다. 지금 435억 원의 배당 금액에서 지금 네. 489억 원에 하나 그룹 내 한 3위에 해당되는 배당 성향을 좀 보여줄 것으로 올해 좀 예측을 되고 있는데 네. 자 지금 보유자 관점에서는 14,300원이 이탈되지 않는 보유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고 신규 매수적 관점에서는 저는 이렇게 봤어요. 신규 매수적 관점에서는 네. 신규 자, 매수 관점도 짚어주세요. 자 지금 네. 14,000원, 14,000원에서 16,000원, 14,000원에서 16,000원 구간은 매수 유효 구간,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고 지금은 배당 기준이 이미 산입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의미는 없습니다. 근데 수출 실적 이후에 1분기와 반기 실적까지 유입되는 어떤 시그널이 좀 있다면 실적 요인의 상승 여력은 다소 있다.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방산주의 특성, 특별한 모멘텀에 집중을 하기보다는 배당 성향에 조금 더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보유자 관점에서 14,3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하시고 신규 매수 관점으로는 14,000원에서 16,000원 구간, 매수 유효 구간, 포트 비중 5% 분할 매수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투자 전략으로 여러분들이 전략 세우시는데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살펴볼 기업 휴센텍입니다. 휴센텍에 대해서 기업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휴센텍은 2015년 2월에 설립됐고요. 합병을 통해 2018년에 코스닥 시장에 합병 신주를 상장했습니다. 주 사업은 유도무기 및 항공전자 관련 제어장치 부품의 제조 판매입니다. 2021년 7월 EDT에서 현재 상호로 상호 변경했습니다. 최근 실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73억 원, 영업 손실 62억 원, 단기 순손실 156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매출액은 60억 원 감소했고요. 큰 폭의 영업 손실과 단기 순손실을 기록하면서 적자 전환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휴센텍 기업 정보 알아봤는데요. 오늘 어떤 이슈 살펴봐야 될까요? 네, 이 회사 1월 18일 공시였습니다. 네. 회사 지금 경영권 분쟁 상태에 관련된 소송들이 너무나 많이 좀 제기되고 있는데 공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18일 공시입니다. 휴센텍 소송 등의 제기, 경영권 분쟁 소송, 주주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주주총회를 열어주면 안 됩니다. 주주총회 못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네. 채권자는 이은숙님인데 채무자 회사입니다. 신청 취지입니다. 피신청인이 2022년도 1월 27일 오전 9시 경기도 안산시 소재 호텔스퀘어 2층에서 별지 기재회의 목적사항 결의를 위한 임시 주주총회를 금지한다. 그리고 신청 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그래서 지금 회사가 지금 예정되고 있는 1월 27일 날 임시 주주총을 좀 예정하고 있는데 네. 여기서는 정관 일부 변경의 건과 사내회사 선임의 건 그리고 사외회사 선임 안건이 좀 예정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투자자로 보이는 이은숙님이 주주총회를 열어서는 안 된다라고 법원에 소송을 좀 제기한 것이고요. 자,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지금 뭐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는 뭐 의결권을 우리한테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크게 좀 의미는 없는데, 자, 그렇다면 지금 왜 휴센텍이 이 시점에서 경영권 분쟁 소송에 좀 휘말렸는가? 최근에 좀 사례를 좀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회사는요. 네. 최근 한 2년간의 이력이 너무나 복잡합니다. 지금 한 7차례 최대 주주가 바뀌었고 4차례 사명 변경이 좀 되면서 너무나 헷갈려요. 이게 그쵸. 오래된 얘기가 아니고 한 네. 2년 안에 일어났던 모든 일이거든요. 미래 FNG를 시작으로 해서 뭐 라카이 코리아 해서 최근에 뭐 LI까지 최대 주주에 좀 올랐고요. 그다음에 네. 한컴, 유니맥스, 리퓨어, 유니맥스, 뭐 EDT부터 해가지고 현재 상호인 휴센텍까지 왔는데 중간에 이 복잡한 최대 주주가 바뀌면서 회사가 많은 구설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화전기 그룹에서 자 경영권을 인수하고 난 이후에 회사가 좀 이 안정화되지 않겠는가 좀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자 이마저도 대표이사 전 대표이사였던 이 소명섭 대표이사가 이화전기 그룹과의 경영권 분쟁으로 인해서 최종적으로는 이 전 대표이사가 회사를 장악하게 된 겁니다. 소 전 대표 임원진으로 이서열을 모두 채우면서 자 경영권 분쟁이 좀 종식이 됐고 이로 인해서 이화그룹 관련된 네. 이 관계자들 모두 엑시트가 좀 됐던 그런 상황들에 직면해 있다가 최근에 사실 좀 이르게 됐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이르게 된 날 이후로부터도 많은 잡음이 사실 있는 겁니다. 네. 지금 실질 사주 여부 있었죠. 경영권 쟁취를 위해서 경영권 분쟁 소송이 있었는데 최근에까지 경영권 분쟁 소송이 계속 지속이 된다는 것은 내부적 또는 이해관계적인 어떤 문제가 상존해 있다는 것을 입증해주는 공시가 되겠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는데 채권자 JNHT와의 소송 내용과 과정도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네. 12월 6일이었습니다. 회사 네. 파산 신청 기각이 있었는데 저희가 최근에 파산 신청 많이 좀 다뤄봤어요. 그렇죠. 파산 신청의 제도를 이용해서 네. 회사의 거래 정지를 유도하고 주가의 급락과 소액 주주들의 어떤 불안감을 네. 조성한다. 자, 그게 사실이면 사실은 뭐 상관이 없는데 네. 악용되는 사례가 많고 결국에는 신청인이 파산 신청을 취하하거나 관계도 없는 자가 파산을 신청한 사례들이 좀 많았죠. 그렇죠. 자, 이 내용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산 신청 기각입니다. 기각 일자는 12월 6일이었습니다. 관할 법원은 수원지방법원이었죠. 네.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네. 신청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쭉 내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각 사유인데요. 살피건대 현재까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처분 문서가 진정하게 작성되었다고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신청인이 주장하는 대여금 채권의 성립, 나아가 신청인이 파산 신청에 관한 이 적법한 신청권자임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두 번째입니다. 회사는 신문 결과 알 수 있는 다음의 이 사정을 고려하면 이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 또는 부채 초과 상태에 있다는 점 역시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이라고 인정하기 좀 어렵다. 그래서 파산 원인을 뒷받침할 근거가 없다는 거고요. 세 번째입니다. 채무자가 현금 105억 원의 담보 제공을 마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단지 채무자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파산 신청을 했기 때문에 네. 정당한 이익이 없다면 남용될 소지가 크기 때문에 기각을 한 겁니다. 즉 회사가 파산 신청이 들어오고 나서 105억 원을 공탁을 했어요. 그래서 주권 거래 정지 상태까지는 들어가지 않았는데 네. 자 이제 재판부에서는 현재 이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가 신청권자임을 입증할 자료가 아니다. 두 번째 이런 사항들 전체적으로 고려하더라도 자료를 좀 인정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파산 절차의 남용으로 인해서 이 기각될 사유가 될 수 있는 이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입증을 했기 때문에 각하를 좀 시킨 건데 이후에 이제 회사는 주가 좀 단계 좀 급등을 한 이유가 있었는데 내용에 시달리는 원인들이 지속해서 좀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죠. 지금 언론 통해서 좀 나왔던 인터뷰 자료가 하나 좀 있었는데 네. 최근에 좀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 법원에서 어떤 결정문으로 좀 나왔던 내용들은 아니었는데 네. 지금 휴센텍 105억 원에 대한 어떤 이 채권이 좀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쟁점은 이거예요. 회사의 법인 도장이 위조가 됐다는 것은 휴센텍의 주장이고 네. 그리고 이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차는 이게 아니다. 공정 문서라고 했는데 지금 최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투데이가 좀 취재를 했습니다. 18일 취재를 했는데 네. 서울중앙 법원이 12일 휴센텍이 제기한 이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 신청이 기각됐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휴센텍 법인 인감이 날인된 105억 원 규모의 금전대차 소비계약서, 즉 차용증 계약이에요. 차용증 계약을 대해서 법무법인에서 공증받은 문서인데 네. 여기에 대해서는 인감 위조 여부에 대한 주요 판단 사항은 아닌데 위조된 법인 인감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걸 기각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휴센텍의 이 주장을 기각한 겁니다. 자, 그건 뭐냐면 위조 인감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공정문서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해서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확정된 문서들 모두 변호사가 검증을 해서 법인인감 여부, 법인인감 증명서까지 다 검토하고 난 이후에 공증 절차가 좀 진행되는 건데 네. 이 자체가 위조가 됐고 법인인감도 아니다라고 휴센텍은 이야기하고 있지만 네. 자 이게 집행부의문에 대해서는 뭐 이 인감 위조에 대한 어떤 여부를 판단하지 않겠다. 그런데 네. 이 계약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이 부분을 기각했다는 것은 이 공증문서에 대한 어떤 진위를 그래도 법원이 좀 인정한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이 네. 되는 어떤 사항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휴센텍 이렇게 잇따른 소송 전에 계속해서 하락 흐름을 보였었는데 19일에는 또 주가가 급등을 했잖아요. 21% 넘게 상승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시나요? 지금 휴센텍의 어떤 이런 네. 이 주가의 어떤 흐름들, 네. 회사의 이런 공시 경위들을 좀 보면은 매우 리스크한 부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렇죠? 파산 신청을 했는데 이게 기각이 됐다고 해서 게임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경영권 분쟁 소송도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회사의 지배 구조가 좀 공고히 굳건한 어떤 흐름들이 아니고 이해관계자들의 어떤 이해관계적 싸움이 좀 계속해서 빈번하게 좀 발생되고 있다는 점인데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파산 신청은 좀 기각이 됐지만 법원에서 판단했을 때 이 채권 채무는 허위다라고 인정을 한 것이 되겠지만 중대한 부분이 있었죠. 네. 제가 우리 투자자분들이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부분들이 하나예요. 파산이 기각이 됐고 임총에서도 이거 선임되고 하면 주가 좋아지고 회사 좋아질 거야. 좀 더 사볼까? 주가 얼마까지 올라갈 거야. 이렇게 단정 판단을 해버려요. 아닙니다. 지금 문제는 리스크는 이미 나온 거예요. 회사의 법인 도장이 네. 채권 채무에 관련된 이 공증 서류에 105억 원의 도장이 사실적인 부분으로 찍혀 있다면 이게 뭐가 되죠? 내부 통제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쵸. 그렇잖아요. 법인 네. 도장이 유출이 돼서 105억 원의 허위 채권에 도장도 찍히고 인감증명서도 딱 첨부가 돼서 편철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법무법인의 공증서류로 돌아다닌다는 것은 그쵸. 회사의 중대한 네. 내부 통제에 오류가 있었다는 것이고 네. 이거는 이번에 감사의 중요한 쟁점 사항으로 예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시를 정확하게 읽고 해석되는 부분은
단순하게 공시가 기각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좋아진다가 아니라 야기된, 제기된 부분이 불확실성이 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 해소가 되지 않는다면 리스크한 것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출생택 부분에서는 이 105억 원의 이 허위 채권 부분이 사실관계에 대한 어떤 소명 여부가 중요한 어떤 중대 쟁점을 좀 보여지고, 이 부분이 만약에 감사에서 이 감사인으로부터 이 철저하게 소명되지 않는다면 내부 통제 네. 이슈 또는 의견 거절의 이슈가 충분히 좀 부각될 수 있다 판단이 되는 대목입니다. 네, 계속해서 이렇게 복잡한 소송전이 펼쳐지면서 우리 투자자분들 굉장히 불안하실 것 같습니다. 향후 전망과 대응 전략도 세워주세요. 네, 지금 일봉상의 차트를 보면 이 회사는요. 자, 경영권 관련된 이슈가 좀 부각되면 될수록, 그다음에 신규 사업에 관련된 내용 나오면서 3,440원까지 주가 좀 급등을 했는데, 오히려 회사의 어떤 실적 모멘텀과 좀 상관이 없이 네. 주가만 좀 급등한 어떤 흐름입니다. 자, 추세적인 어떤 부분에서는 2,250원 상단에서 주가가 그동안 좀 탄탄하게 좀 유지되는 어떤 흐름들 좀 있었지만, 최근에 이해관계자의 어떤 대립, 증시의 어떤 이탈 이슈로 인해서 추세 하단에 좀 위치를 좀 하고 있는데, 네. 자, 내용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대해서 좀 더 보도록 한다면은 지금 추세적으로는 이 추세 구간을 이탈한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 1,670원 구간의 하회한 주가의 흐름은 최근 어떤 파산 이슈에 대한 어떤 불안감도 좀 반영이 되고 있다가, 네. 오늘 11.5% 급등한 요인으로 1,540원 좀 마감이 됐지만, 자, 이 이상은 사실상 우리가 보여주는 어떤 흐름들 보거든 비정상적인 어떤 흐름이 맞다. 지금 가장 중요한 리스크가 감지가 된 겁니다. 105억 원의 허위 채권 부분이 만약에 확정이 되고 네. 이 부분이 감사의 중대한 쟁점이 된다면 의견 거절 내지는 내부 통제의 중대한 이 침해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신규적 매수 관점은 절대 금지입니다. 자, 보유자 관점에서는 자, 추세 상승에서 지금 지지대 이탈돼서 지금 종가 마감에서는 1,535원이에요. 네. 지금 1,670원을 강하게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 이 구간을 강하게 돌파한다면, 자, 요 구간이죠. 2,050원까지는 단계 도달 가능한 수치가 맞다. 자, 이 구간에 도달이 가능하다면 죄송하지만 이 비중을 좀 크게 줄여야 되는 구간이 맞다. 2월 달에 회사 이슈 그리고 감사 이슈까지의 어떤 이 우발 채무의 어떤 상존되는 이슈는 피하고 보는 것이 맞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이 회계감사법인이 3일 회계법인으로 좀 저희가 알고 있었는데 네. 한 번 더 보도록 할까요? 자, 감사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인 좀 체크하고 와야죠.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감사 보고서를 보면 최근에 이 회계감사인을 보면 우리 회계법인입니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 중대한 부분에서는 뭐 법차손 이슈 없고 영업손실 이슈는 없었지만, 우발 채무에 대한 어떤 기재 부분은 중대한 의견의 이슈가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체크하고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매수해도 문제가 없다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신규 매수는 하지 않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기업 M2N입니다. 오늘 M2N은 1978년에 설립됐고요. 1997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 사업으로는 스틸 드럼, 각종 철강 제품의 제조 및 판매입니다. 스틸 드럼이란 석유 화학 제품을 포장하는 철강제 포장 용기로서 1차 산업으로 분류되는 석유 화학류의 경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2020년은 종속회사 M2N 바이오를 통해서 미국에서 신약 개발 및 임상 시험을 진행하고 있고요. 미국 신약 개발 전문 업체 GFB 그린 파이어 바이오를 인수했습니다. 매출 포지션은 스틸 드럼 부문 61.8%, 자동차 부품 부문 37.9%, 애니메이션 부문 0.1%로 구분됩니다. 최근 실적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331억 원, 영업 손실 19억 원, 당기 순손실 14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액은 75억 원 증가했고 당기 순손실 111억 원을 기록하면서 큰 폭의 적자를 실현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M2N 기업 정보 알아봤는데요. 대표님, 신라젠 상패 결정이 내려지자마자 최대 주주인 M2N의 주가가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 먼저 이야기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지금 네. M2N 단기 낙폭 과대구를 좀 보여주는데 어제 한가가 있었고 그다음에 오늘도 13.8% 하락 마감한 7,020원에 좀 마감이 됐습니다. 최근에 어떤 급락의 어떤 사유는 네. 사실상 이 최대 주주사였던 이 신라젠의 상장 폐지 결정에 따른 어떤 우려감이 좀 반영이 된 건데 공시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M2N 공시를 먼저 보기 전에 신라젠 공시를 먼저 볼게요. 신라젠이 2월 18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서 네. 최종 상장 폐지로 좀 심의가 된 겁니다. 그래서 2월 18일까지 코스닥 시장위원회를 개최해서 상장 폐지를 최종 확정하거나 개선 기간을 좀 부여받을 예정이다라고 좀 공시가 제출되면서 M2N 주가 뭐 큰 폭의 어떤 이 하락세가 좀 있었는데 그렇죠. 자 이게 진정되고 있지 않은 흐름이에요. 신라진이 상장 폐지된다면 상장 가치의 훼손에 따라서 M2N의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는 어떤 우려감이 시장에 좀 반영이 되는 건데 자 그런데 1월 20일 공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지분을 좀 더 네. 매수를 했어요. 지금 서흥민 회장의 경우에는 특정 증권에 대해서 지금 15,100주를 장내 매수한 것을 좀 보여지고요. 자, 두 번째 공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시도 지금 DK마린이 자, 변동사유의 주식 장내 매수에 따른 지분 변경이다. 자, 얼마나 나타났나 좀 보도록 하죠. 지금 증감 비율에서는 사실은 크지는 않습니다. 뭐 리드커프부터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변동원 주식에서 장내 매수를 좀 했는데 네. 자 소폭의 장내 매수에 대한 어떤 이 부분이 주식수의 어떤 증감 효과가 좀 적다고 하더라도 지금 최대 주주사의 이 자신감이에요. 신라젠 경영 정상화 시킬 수 있다라는 어떤 자신감으로도 보여질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는 M2N의 낙폭과대가 좀 맞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네. 신라젠의 경우에는 충분히 자구책 마련을 위한 이행을 충분히 했다고 봐요. 그쵸. 물론 그 부분이 네. 계속 사업의 어떤 불확실성을 좀 내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1,000억 원이라는 이 자금이 임상시험에 좀 부족할 수도 있고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임상 모멘텀, 즉 파이프라인의 감소도 계속 사업으로서의 어떤 우려감을 좀 가져올 수 있는 상은 맞지만 그래도 1,000억 원의 자금 조달과 경영권의 변경을 네. 모두 마쳤기 때문에 회사가 충분히 내실을 좀 다질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된다고 좀 보기 때문에 2월 18일 저는 개선 기간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관점이라면 M2N은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봐도 괜찮지 않나 그렇게 예상을 해봤습니다. 네, 일단은 신라젠의 운명이 이 코스닥 시장위원회 최종 심의에서 결정이 되겠죠. 그렇죠. 네. 지금 2월 네. 18일 날 최종 결정은 좀 될 텐데 네. 상장 폐지를 한다는 것은 회사가 그동안 노력한 게 아무것도 없었을 때 얘기인데 그렇죠. 1,000억이라는 이 자금은 결코 작지 않은 자금을 조달한 겁니다. 네. 자, 그래서 회사의 어떤 적용 효과가 소형주에서 1,000억이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고 중형주, 대형주에서 1,000억은 작은 것이냐. 자, 이걸 기준할 수 있는 어떤 잣대가 조금 네.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충분히 회사가 계속 기업으로서의 어떤 성장 가능성을 가져갈 만한 파이프라인의 도입이라든가 추가적인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된다는 어떤 관점에서는 개선 기간을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이 좀 보여지고요. 네. M2N은 이런 관점에서 지금 낙폭과대 우려감이 좀 더 큰 것은 사실인데 그쵸. 개선 기간 맞고 다시 신라젠의 거래가 재개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이 반영된다면 주가는 올라갈 네. 수 있는 어떤 상승 모멘텀으로 추세가 전환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최근에는 파산 논란까지 있었잖아요. 네. 이 파산 논란에 또 신라젠 상장 폐지까지 악재가 계속 겹치는 상황인데 M2N 투자자분들 굉장히 힘든 시간 보내고 있을 것 같아요. M2N 향후 전망을 좀 긍정적으로 해주시긴 했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대응 전략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첫 개시날의 네. 경우에 M2N의 이 주가의 하락이 네. 사실상 이제 우려감이 있었던 것은
자, 파산 신청에 따른 어떤 우려감이 반영된 것인가라는 질문도 좀 있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아니다. 지금 파산 신청의 어떤 우려감보다는 최대 주주사, 지배회사인 신라젠 상장 유지가 이 주 안건이었는데 만약에 이게 상장 폐지가 확정이 된다면 상장 가치의 모멘텀을 심히 네. 훼손될 수 있는, 즉 이 M2N의 어떤 지분 가치도 좀 희석될 수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게 우려감이 좀 더 큰 것이지 파산 때문에 회사의 어떤 주가 급락했다라고 보는 것을 조금 이치 안 맞는다. 개인적인 판단에서는 파산이 실제 이해관계자의 어떤 의도로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좀 크고 네. 회사도 주채권이 아닌 제3자 채권도 아니고 채권의 금액도 명기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좀 강하게 어필한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간이 해소가 좀 되겠지만 해명이 좀 되지 않겠는가 예상해 봅니다. 지금 차트를 먼저 볼까요? 네. 오늘 13.8% 7,020원에 좀 마감을 했는데 최근 주가가 13,000원대에 비해서 거의 뭐 2배에 뭐 못 미치는 가격으로 좀 낙폭 네. 과대 구간을 좀 급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2월 18일에 만약에 상장 폐지가 아니라 개선 기간을 좀 받는다면 다시 한번 신라젠을 다시 정상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셈이 되고요. 이에 따른 기대감이 좀 더 부각이 된다면, 즉 상장 유지 기대감이 좀 부각이 된다면 오히려 매수해도 좀 괜찮은 구간이 아닌데 만약에 최악의 상황에서 상장 폐지가 확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정리매매까지 갈 수 있는 요인은 아니다. 좀 다툴 수 있는 요인들은 전 충분하다라고 좀 보이기 때문에 이게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저점에 사세요라고 좀 말씀드리기 애매하지만 네. 그래도 낙폭 구간에서 추세상 지금 매수하기 좋은 구간에서 기술적 분석상 뭐 도래가 된 건 맞습니다. 지금 7,000원에서 8,500원 구간, 7,000원에서 8,500원 구간은 적극적 매수해도 괜찮은 구간. 포트 비중 10%의 분할 매수 의견 좀 제시해드리고 충분히 신라젠의 이 개선 기간 부여 이후에 거래액의 기대감이 좀 부각된다면 단기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점도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우선은 신라젠이 개선 기간 부여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알아볼 기업 엔투텍입니다. 엔투텍에 대해서 간단하게 기업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엔투텍은 1992년에 설립됐고요. 2018년에 스펙 상장법인과 합병을 통해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작년에 마이크로텍에서 엔투텍으로 상호를 변경했는데요. 주요 사업 부문으로는 반도체 장비 부품, 엔터테인먼트, LED 발광 제품 제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엔투텍은 결산 기일이 매년 6월 말인 법인으로 최근 공시한 1분기 실적 살펴보면요. 매출액은 244억 원, 영업손실 2억 6천, 당기 순손실 22억 원을 기록하면서 적자 지속 중인 상태입니다. 2020년 9월엔 모더나 창립 멤버 로버트 랭커를 사내 이사로 선임하면서 모더나 관련주로 부각을 받으면서 모더나 백신의 국내 유통과 미세 마스크 유통 사업 기대감 반영으로 주가가 급등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엔투텍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오늘 어떤 이슈 볼까요? 네, 1월 19일이었습니다. 저희가 네. 1월 3일 첫날에 이 종목 저희가 한번 다뤄드렸었는데 자, 엔투텍 드디어 불성실 공시 법인의 지정이 좀 됐죠.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성실 공시 법인의 지정, 유형은 공시 번복입니다. 공시 말을 바꿨다는 거죠. 네. 단일 판매 공급 계약을 한다고 했는데 결국엔 안 한 겁니다. 철회를 했는데 원공실 6월 16일, 그 다음에 자, 철회 공시일은 12월 31일이 되겠습니다. 현재 부가벌점을 9점을 좀 받았는데 전체 누적 벌점으로 14점으로 막으면서 자, 1점 미만에 막으면서 좀 15점을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법인에는 제외가 됐습니다. 기타 사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의 부가벌점은 9점이고요. 벌점 이외에 공시 위반 제재금 3,600만 원을 추가 부과했는데 네. 만약에 이 3,600만 원을 1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1.2점의 추가 벌점이 부과되면 자,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회성 벌점에 8점을 초과했기 때문에 네. 하루 동안 거래가 좀 정지가 됐는데 지금 단일 판매 공급 대규모 공급 계약을 한다고 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저는 네. 좀 중대한 어떤 사항이기 때문에 불성실 공시법이나 어떤 지정 리스크가 좀 크다라고 좀 말씀드린 바 있었고, 회사 측에서 어려운 어떤 이점 사항들을 충분히 잘 소명했기 때문에 15점, 누적 벌점 15점 미만의 이 벌점을 좀 부과받은 것 아닌가 하는 이 판단이 되는 공시고요. 네. 이로 인해서 주권 매매 거래 정지가 됐습니다. 네. 회사 불성실 공시법인 8점을 초과했기 때문에 1월 20일 하루 동안 주권의 거래가 정지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럼 상장 적격성 심사 대상에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 그 다음 절차들은 어떻게 되나요? 예, 일단은 뭐 15점을 초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뭐 급한 불은 좀 끈 겁니다. 네. 그런데 이 회사는 향후 1년간 누적 벌점이 1점만 더 추가된다면 그렇죠.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또 지정될 것이고요. 네. 이로 인해서 15점을 초과하게 된다면 상장 적격성 심사 대상으로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네. 자, 심사 대상에서 사유로 해당되면 상장 폐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게 되고, 여기에 따라서 개선 기간을 부여하거나 상장 폐지를 결정하거나 상장 유지, 세 가지 어떤 결정 사항을 좀 남게 되는데, 네. 지금 뭐 나와 있는 내용들 중에서 사실상 12월 31일 네. 이외의 공시로 뭐 철회된 내용들은 사실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거 하나가 있는데, 지금 금호 HT에 이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 결정을 하겠다. 잔금 날짜 볼까요? 2022년도 6월 30일 내에 완료할 예정이다. 자, 예정 리스크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만약에 철회가 또 된다면 어떻게 네. 되죠? 누적 벌점이 15점을 넘겠죠. 초과될 가능성이 네.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공시가 주는 의미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께 좀 자주 좀 말씀을 드리는데, 누적 벌점에 대해서 향후에 회사가 공시가 좀 번복될 수 있는 요인이 있다면 한 번쯤 찾아봐야죠. 내가 많은 돈을 투자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리스크 점검을 안 한다면 그것은 좀 저희가 선행해서 움직이는 것도 뭐 간과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눈에 보여줬던 네. 어떤 공급기아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의 처분 결정이 이 공시 리스크의 어떤 이슈가 되는 공시가 아닌가 판단이 되는 공시입니다. 네, 공시를 통해서 리스크를 잘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또 지난 10일에는 물적 분할을 한다고 공시를 하기도 했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 회사 지금 분기 보고서의 실적을 좀 네. 보면은 실적이 사실 뭐 양호하지 않습니다. 지금 연결 기준의 실적을 좀 보면요. 자, 지금 연체 3분기 누계 기준의 매출액이 244억이었고요. 지금 이게 1분기 기준에 자, 변형 조항이 좀 들어간 것 같은데 내용을 좀 볼게요. 244억. 네. 영업 손실은 2억 6천이 있었고요. 그리고 법인세 22억이 있는데, 자, 중대한 부분에 여기서 체크 포인트가 있다는 겁니다. 전체 이 사업의 매출 부분의 70%에 해당되는, 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전체 매출 포지션의 70%가 엔터에 있었죠. 네. 엔터테인먼트 사업 부분의 매출 포지션이 73.4%인데 이 부분이 물적 분할돼서 신설되는 겁니다. 자, 분할이 된다는 것은 주사업 부분에서 지금 반도체 장비 부품과 LED 발광 제품 부분만 좀 남게 되는 건데, 네. 분사 이후에 주가 부분이 달라지는 거죠. 알짜 법인의 분사 이후에 자회사 천입이 된다는 것은 연결 매출 실적에는 어떤 영향은 없습니다. 그렇죠. 연결 자회사로 두는 거기 때문에 주사업에서 좀 제외가 되는 건데, 네. 지금 이 사업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로 좀 해석이 되고 있어요. 대체적인 경우에 스피노프라고 해서 알짜 사업을 분사해서 매각하고 이 상장 껍데기를 제3자한테 매각해서 네. 경영권을 좀 엑시트하는, 즉 상장법인의 매각을 통한 엑시트 전략도 선행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 이 물적 분할의 어떤 이슈가 좀 두 가지 측면에서 봅니다. 경영권자가 엑시트하는 전략인 것인가, 아니면 네. 지금 엔터 사업을 메타버스나 VR 사업과 연계해서 좀 더 키우려고 하는 의도로 좀 보여질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에, 지금 엔투텍이 보여준 어떤 사업의 어떤 이 시너지 부분은 신뢰성 부분에서 많은 의문이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모더나 관련주로 모더나와 그쵸. 사업을 하겠다, 네. 미세 마스크 사업도 하겠다라고 했는데 현재까지 가시화된 사업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 부분들 때문에 향후의 사업 부분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좀 보더라도 많은 좀 이슈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당장의 사업 관점에서는 좀 모멘텀 손상 여부에서는 사실상 분사가 된다고 하더라도 크게 뭐 타격을 입지는 않지 않겠는가 판단이 됩니다.
그렇죠. 악재가 계속 이렇게 겹겹이 쌓이면서 투자자분들 걱정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투자 전략도 세워주세요. 예, 일봉상 차트를 보면은 네. 뭐 주가가 좀 이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모더나 관련된 이슈만 부각돼서 2020년 11월 17일 9,050원대 급등을 하고 난 이후에 네. 다시 모더나 관련된 이슈가 2021년도에 한 번 더 부각이 되면서 주가도 추세 상승을 이끌어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주가는 바닥권 영역까지 내려온 상태에서 사업은 전무하고 대규모 공급 계약은 모두 해지가 된 거죠. 자, 이게 주가가 말해주는 부분들에 앞서서 공시를 통해서 예측됐던 실적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보유자 관점에서는 보유자 관점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지 않겠고요. 신규 매수적 관점에서는 매수 금지 의견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신규 매수자 관점에서는 금지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한화시스템, 휴센텍, M2N, N2텍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대표님이 말씀하신 각각의 포인트들이 여러분들이 전략 세우시는데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